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7세기 이후에 청나라가 들어온 이후에 한국, 일본, 중국의 이제 국제 질서, 외교 관계 뭐 이런 것의 변화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뀐 중국으로 가봅시다. 자,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리고 청나라 입장에서 신경을 쓰는 게 뭐였냐면, 청나라는 이민족인 만주족이 세운 나라인데 한족이 세운 명나라, 한족의 땅이었던 중국을 완전히 지배하게 돼버렸지. 그래서 이 만주족인 청나라는 자기네가 한마디로 오랑캐 출신인데 이들이 한족 국가인 중국을 통째로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화 오랑캐 구분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청나라가 혈통이 아니라 이 중화의 인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로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화의 인의를 아느냐 모르냐 이거를 치환해 보면 유교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따르냐 이거겠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로 합리화를 시키지. 청나라가 동쪽 병방에서 일어나서 보잘것없는 족속들이었는데 중국 전역 차지하고 사방의 오랑캐를 지배하는 건 천명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합리화도 해보고, 또 한족 지식인들의 생각은 중화 오랑캐는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것과 같아서 절대 섞일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청나라는 혈통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한족으로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랑캐로 태어났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중화의 문화를 얼마나 잘 따르고 실천하냐에 달렸다. 그리고 그건 유교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따르냐 이걸로 달려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도 반격을 하지. 중화 오랑캐 이를 논하면서 정작 중국 문화의 핵심인 오륜을 어기고 있다 너희들은. 왜? 청나라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황제고 지배 왕인데 그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왕을 인정하지 않는 불충을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지 않냐. 군신관계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냐. 이 중화의 가르침이. 너희들이야말로 한족이라고 하면서 오랑캐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이야말로 군신관계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너희야말로 오랑캐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런 합리화한 내용들은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옹정제가 한족 지식인과 논쟁한 내용들이 있는 건데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이 대의강미록의 일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 통치를 합리화시키는 것, 중화의 윤리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합리화시키는 내용이 있다면 이거는 청나라의 중국 통치 합리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청나라는 자기네들이 중화의 인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증명해야겠지. 그래서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과거제를 통해서 명나라 청나라의 지배층이었던 신사를 포섭합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을 강학하기도 하고 신농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과거 시험장을 의리의리하게 만들어서 과거 시험은 엄청나게 치고 사고전서라는 백과사전도 편찬 사업을 하면서 이 지식인들을 포섭을 하죠. 자, 이번엔 조선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병자호란에서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청나라에 복수하겠다는 북벌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치욕을 싣고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자, 명나라의 복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청나라가 너무 강성해졌기 때문에 이 병자호란 때보다 청나라가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조선이 북벌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은 이 북벌은 구호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청나라에 복수하겠다고 추진은 잘 안 하고요. 나중에 조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소중화 의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중화였던 명나라가 오랑캐인 청나라한테 망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중국에 살던 한족들도 오랑캐의 머리를 하고 오랑캐에게 몇백 년간 지배를 당하게 됐기 때문에
중국의 문명을 이어받고 중화의 맥을 잇는 나라는 이제 중국이 아니고 조선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랑캐인 청나라가 다스리는 중국을 인정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러면 중화의 맥은 어디로 갔느냐? 조선이다. 조선이야말로 중화의 전통을 지키는 유일한 나라다. 그래서 조선이 바로 중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벌에서 이제 소중화 의식으로 바뀐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게 되느냐? 북학운동이라고 해서 청나라가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이 발전된 청나라를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자는 게 바로 이 18세기에 펼쳐진 북학운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조선은 처음에 북벌운동으로 복수하겠다고 했지만 청나라 너무 강해져서 포기했어. 그래서 이제는 북벌은 포기하지만 유일한 중화는 조선이다. 청나라보다 우리가 잘났다. 소중화 의식이지. 그러다 청나라가 매우 강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걔네의 우월한 점은 배워야 된다. 이게 바로 북학운동이죠. 자, 그러면 중국, 일본, 한국 간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자, 조선과 에도 막부의 관계는 어떠했냐면 의외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일본, 조선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지만 사이가 괜찮았단 말이야. 왜? 둘 사이의 관계가 꾸준히 개선된 이유는 조선은 청나라에게 좀 더 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는 오히려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 입장에서는 임진왜란보다 병자호란이 훨씬 더 정신적인 충격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물론 임진왜란의 피해가 더 크지만 임진왜란은 어쨌든 침입했던 적을 물리친 거고, 병자호란은 항복까지 했던 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청나라를 좀 더 적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은 덜 미워 보였던 거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본과 통신사를 교환하기도 했고, 또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청나라보다 좀 더 좋았던 시기에는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와 일본이 힘을 합쳐 후금을 공격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청나라에게 병자호란에서 완전히 지고 항복한 사건 직후에 우리의 실상을 알리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걸 알리면 일본이, 그래도 우리가 30년 동안 사이좋게 지냈는데, 지금 시점이 1638년이죠. 1638년이면 국교를 제기한 지 30년 정도 지났을 때란 말이야. 우리가 30년, 일본과 30년 사이좋게 지냈는데 얘네가 우리 안 도와주겠니?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지. 자,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그렇고, 자, 청나라와 에도 막부의 관계는 일단 강조하는 것은 공식적인 사신은 파견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청나라는 조선을 통해서 일본의 사신을 파견하려고 한 거지 파견한 적은 없어. 그래서 공식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명나라는 무로마치 막부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었지. 하지만 청나라는 에도 막부와 절대로 단 한 번도 사신을 교환한 적 없고, 19세기 이전까지는 뭐 에도 막부하고는 뭐 거의 안 한 거나 다름이 없고 공식적인 관계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에도 막부 입장에서 봅시다. 조선하고는 통신사를 통해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청나라하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식 국교는 맺지 않고 상인을 통해서만 경제 관계를 유지합니다. 서양하고는 나가사키의 대지마를 통해서 다른 나라 말고 네덜란드하고만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 그래서 일본은 나가사키 딱 한 도시만 열어놓고 외국의 상인들을 받게 되는데, 자, 1635년부터 중국인들과 무역을 할 때 항구를 나가사키에서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나가사키 어디에서나 활동할 수 있었지만 1689년부터는 도치냐시키라는 이 일종의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여기서만 중국인들이 활동하도록 이제 제한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나가사키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가사키 짬뽕 이렇게 얘기하잖아. 일본 음식인데 일본 음식인지 중국 음식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 이게 짬뽕인데 왜 나가사키라고 붙어 있냐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나가사키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나가사키에서 살던 중국인들이 특이한 방식으로 짬뽕을 만들어 먹은 게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네덜란드하고는 1641년부터 나가사키에 이 부채 모양의 인공섬인 데지마에 네덜란드인을 거주하게 해서 여기서만 활동하고 교류하도록 합니다. 나가사키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오게.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보면은 밑에 부채꼴 모양의 섬이 있죠. 이 나가사키 항에는 이 네덜란드 배가 이 데지마에만 들어와서 이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해. 데지마 바깥으로 못 나가겠단 말이야. 역시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럼 왜 자꾸 나가사키에 네덜란드인도 들어오게 하고 중국인도 들어오게 하고 외국 애들은 왜 자꾸 나가사키에만 들어오게 하느냐? 이 나가사키라는 도시가 일본의 서쪽 끝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무역 항구로 삼기에 적절하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거듭해서 봤듯이 한국, 중국, 일본은 사절단을 교류했는데 일본이 중국하고 교류한 적 없죠. 사절단을 통해서. 중국도 역시 청나라도 에도막부와 사절단을 파견한 적 없고 이 중간에 껴있는 조선이 청나라하고는 연행사를 통해서 교류하고 일본하고는 통신사를 통해서 교류를 했어. 그래서 조선이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의 사절단 교환을 보면 자, 연행사를 파견했다고 해. 그리고 청나라도 조선에 정기적으로 사신을 아주 빈번하게 파견하는데 밑에 표를 보면 알겠지만 조선 후기 내내 조선이 청나라와 교류한 횟수가 굉장히 많죠. 그죠? 거의 1년에 뭐 두세 번 가까이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을 연행사라고 불렀는데 명나라한테 보낸 사절단은 천자를 뵙는 사절이라고 해서 좀 존칭의 의미로 조천사라고 보냈는데 청나라한테 사절단을 보낼 때는 연행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북경에 사절단을 보내긴 했는데 그 사절단 이름이 연행사다. 그럼 무조건 조선 후기에 청나라에 보낸 사절단이에요. 명나라에 보낸 사절단은 똑같이 명나라에 보냈지 그 베이징에 보내는 사절단이라도 연행사라고 절대 안 부르고 조천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행사들은 베이징에 방문해서 중국인들과 여러 교류를 하게 되죠. 그 교류는 어떻게 했냐면 필담을 통해서 교류했다고 합니다. 옆에 보이는 이 거리가 연행사와 사신을 따라간 문인들이 꼭 들렀다고 한 유리창 거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책도 있고 또 중국의 발달된 문방구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꼭 들렀다고 해요. 자, 조선과 일본 사이의 사절단 교류를 봅시다. 임진왜란 직후에 회답 겸 세완사라고 해서 포로 송환 및 국교 재개를 위해서 1607년에 사신이 오고 갔어. 근데 이게 시점이 국교 재개를 한 시점을 보면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년도 안 지나서 국교를 재개합니다. 이렇게 빨리 국교가 재개된 것은 역시 조선이 청나라의 위협을, 후금의 위협을 굉장히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계속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년 뒤에 기후약조를 맺게 되는데 이 기후약조의 내용은 밑에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주로 이 일본과 조선의 무역에 관한 협정이 강한데 이것은 조선 전기에도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정상적이었을 때 이 무역 관계를 맺어서 교류를 했듯이 기후약조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조선과 일본이 전쟁 전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통신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데 회답 겸 세완사도 이 통신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번에 걸쳐서 파견이 되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회답견 세완사나 뭐 이런 것들 뭐 몇몇 통신사를 빼고는 보통 일본 에도막부의 쇼군이 교체될 때 파견된 게 통신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통신사를 극진히 대접했다고 하고요. 여기 이 조선왕조실록에 적혀 있는 인조와 임광이라는 통신사와 나눈 대화를 보면 굉장히 사치롭고 외모도 후하였다. 굉장히 후히 대접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지.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 통신사 행렬을 굉장히 큰 구경거리로 여겼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이제 외국 사절단이 거의 올 일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본에 못 들어온 지도 꽤 됐습니다. 일본이 1635년 이후에는 이 외국과의 접촉을 거의 끊어버렸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외국 사절단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이거 하나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에서 대단한 구경거리가 되었고 일본인들은 통신사가 준 선물이나 글씨를 얻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글은 통신사의 큰 행렬 규모를 표현한 글이고 행렬이 통과하는데 약 5시간이나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이 조선 통신사가 머물던 일본의 세이텐 사에는 통신사가 남긴 글과 그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에도 막부는 왜 이렇게 통신사를 극진히 대접했을까? 이렇게 긴 행렬을 만들어서 통신사에게 큰 대접을 해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에도 막부도 의도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교를 통하는 유일한 국가가 조선이기 때문에 이 조선과 막부의 교류를 과시해서 막부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은 천황이 존재하는데 그 천황이 실권을 잡지 못하고 왕도 아니고 뭐 그 밑에 무슨 관리도 아닌 쇼군이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쇼군은 사실 정통성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정통성이 없는 쇼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일본에도 많은데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쇼군의 즉위를 축하해주는 사절단이 조선에서 온 통신사기 때문에 에도막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을 지금 해외에서도 막부가 일본을 통치하는 것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이 에도 막부 이 통신사의 파견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통신사가 파견이 오면은 일본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떠들썩하게 맞아들이는 거지. 그럼 이 떠들썩한 사절단이 외국에서 온 사절단에 뭐하러 왔냐? 에도 막부의 쇼군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 아, 지금 외국에서도 일본은 당연히 막부가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천황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지. 자, 하지만 19세기 이후에 통신사는 더 이상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서로 간에 뭐 그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청나라와의 적대 관계에서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컸을 것이고 에도막부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통성을 과시하는 목적이 컸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목적들은 좀 흐려질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일본 입장에선 통신사를 맞이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흉년이 들어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통신사 못 받겠습니다. 니네까지 오면 우리 재정 완전 파탄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통신사는 더 이상 파견되지 않고 이후 둘의 관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근현대사로 가면 되겠죠. 그지?